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된다. 맞았죠?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이거는 2정리가 아니라 1정리죠. 이거는 오히려 따라서 틀렸고,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았죠?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중립세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고,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비특징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 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맞았죠? 실제 우리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이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15번. xj 한 단위의 yj에 대한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클 경우, 한계 변환율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임의의 숫자를 주라 그랬지. 작은 놈을 1, 무조건 큰 놈을 뭐 2나 3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끔. 그러면 한계 대체율 1이라는 것은 x와 y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1대3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1대3의 비율인데 반대로 가볼게요. x 생산량 한 단위를 증가시키면 y 생산량 세 단위를 포기해야 돼. 그죠?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도 이거를 늘려 소비하면 소비자들은 y 하나만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 개나 감소해버렸으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만이 되겠죠. 나는 x 하나를 늘려 소비하는 대신에 y 하나만 포기할 의도가 있는데 세 개를 포기하라고 적용하고 있잖아. 따라서 효용이 더 줄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보면 x 생산량 한 단위를 줄이면 y는 3개나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x 하나를 줄여 소비하는 대신에 y 하나만 늘려 소비하더라도 만족이 동일한데 3개나 생겼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파레토 계산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정답은 x 생산량을 줄이고 y 생산량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파레토 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자 간 생산 요소의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달성된다. 맞았죠? 완전 경쟁이면 효율적이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달성된다. 맞았죠? 뭐 1번과 2번은 다 동일한 생산 관점이냐 소비 관점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가 모두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면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파레토 효율이 이루어진다. 제1정리죠. 후생경제학 제1정리. 그 다음에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효용 가능 경계 곡선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효용 가능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파레토 효율적이죠. 따라서 틀렸고,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의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맞았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후생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 및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틀렸죠?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의 최적만 달성되는 거지 생산은 아니잖아. 생산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을 때죠. 따라서 생산이란 말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 경쟁 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아니죠.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거지 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일한 동조적 선호를 갖고
그들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면 에즈워즈 상자에서 그들 간의 파레토 최적 배분점의 궤적은 대각선으로 표시된다. 맞았죠? 동조적 선호니까 두 사람이 모두 선호 체계가 같다는 거거든요. X, Y를 좋아하는 강도가. 그리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이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 다. 기울기 똑같이. 따라서 당연히 대각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 과정에서 우리 그 계약 곡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그리잖아요. 이거는 두 사람의 선호 체계가 같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계약 곡선은 다양한데 이거는 두 사람의 선호 체계가 똑같지 않을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 부전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은 저해하지만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죠? 효율성도 달성되고 공평성도 달성되고 이거를 서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리의 의미는. 그래서 저해하지만이란 말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칼도어의 보상 기준에 따르면 어떤 정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 시행으로 공평성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칼도어 기준.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후생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순수 교환경제에서 계약국 선상의 모든 점에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달성된다. 틀렸죠? 소득분배와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렇다고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회후생이 다 극대화된 상태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잖아. 사회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면 맞지.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 맞았죠?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의하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상호 우전적이다. 아니죠.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따라서 틀렸고 따라서 맞는 설명은 다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